올해 생일. 사위가 100g짜리 금괴 하나를 선물했다. 잔치 자리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내게 복이 많다고 칭찬했고 나 역시 내심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그 금괴를 쥐고 있으면서도 기쁨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며칠 뒤 나는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금 같지 않았다. 그는 망설이는 눈물은 바라보며 나는 그것을 들고 최 사장님은 금은방으로 가서 팔찌를 만들 생각이었다. 아주머니,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순자 올해 72세. 홀로 산지 20년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북촌의 오래된 한옥에서 살고 있었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몸은 아직 튼튼하고 다리도 튼튼해서 직접 장을 보고 밥을 해 먹었다. 가끔은 공원에 나가 에어로빅을 하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은 생일이면 그저 반찬 두어 가지의 미역국 한 그릇으로 조용히 지나갔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딸 지혜가 아침 일찍 생일 일찍 전화해서 사위 민준과 외손자 하준이도 함께 온다는 말에 전화기 너머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엄마, 기다리세요. 오늘 깜짝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내 마음이 순간 따뜻해졌다. 기쁜 건지 서운한 건지 모를 감정으로 아무튼 하루 종일 분주하게 준비했다. 마당에는 붉은 등이 걸렸고 나무 탁자에는 붉은 보자기가 깔렸다. 이웃집에서 빌려온 스피커에서는 흥겨운 국악 한 대목이 흘러나왔다. 해 진녘이 되자 친척들과 몇몇 오랜 이웃들이 속속 도착했고 작은 마당은 금세 북적거렸다. 외손자 하준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젖살 통통한 얼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맑고 고운 목소리에 모두가 박장대소했다. 나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내 평생 헛살지 않았구나. 딸도 있고 손자도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복이지. 그때였다. 민준이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니 활짝 웃으며 일어섰다. 그는 평소에 늘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솜씨도 능수능란하여 빈틈이 없었다. 밖에서 사람 다루는 데는 특히 능한 사람이었다. 그의 손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붉은 오칠이 반짝이는 상자 뚜껑에는 금빛 찬란한 복지, 자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님 큰 생신이시죠. 저와 지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내 심장이 순간 조여들었고 나도 모르게 일어섰다. 아이고, 너희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무슨 소리마저 멈췄다. 부족한 것 하나 없단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눈은 그 상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민준이는 그 상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손을 뻗어 상자를 열자 눈앞이 온통 금빛으로 번쩍였다. 그것은 반짝이는 금괴였다. 두툼한 덩어리 위에는 100g이라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세상에, 진짜 금괴잖아. 이봉리 할머니가 가장 먼저 놀라 소리쳤다. 평소 자기 며느리가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시도 때도 없이 뭘 사다 주는지 늘 자랑하곤 하던 할머니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할머니마저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마음속에는 형을해졌다. 내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허영심과 만족감, 그리고 약간의 들뜬 기분이 뒤섞였다. 72세의 나이에 무슨 대단한 선물을 바라겠는가? 그런데 사위가 진짜 금괴를 선물하다니 대체 얼마를 쓴 걸까? 어머니, 이건 저희 마음입니다. 부디 마음에 들어 해주십시오.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금괴를 꽉 쥐었다. 혹시라도 떨어뜨릴까봐 겁이 났다. 묵직하고 차가웠지만 내 손 안에서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져 마음속이 후끈거렸다. 순자 아주머니 정말 복도 많으시네요. 그럼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건강식품이라도 보내주면 다행인데 사위가 직접 금괴를 보내주다니 얼마나 효심이 깊은 거예요. 정말 따님께서 눈이 밝으시네요. 저렇게 살림 잘하는 사위를 만나다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거들며 부러움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마음속 자부심은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뻤다. 평소 이복리 할머니가 며느리 자랑하는 게 제일 듣기 싫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내가 어깨를 펴고 자랑할 차례였다. 어머니 받으세요. 이 금괴는 집에 두면 보물이 됩니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준이가 그럴듯하게 말했다. 내 마음은 더욱 달콤해졌다. 그날 밤 작은 마당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탁자 위의 금괴를 보며 사위의 다정한 웃음과 딸의 부드러운 표정, 그리고 품에 안겨 내 볼에 입 맞추는 외손자를 바라보았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밤바람에 오래된 느티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며 바스락거렸다. 나는 금괴를 손에 들고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차마 놓을 수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베개 옆에 놓아두고 손바닥으로 수시로 만져보았다. 그런데 이 따뜻한 행복 속에서 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민준이는 평소에 꽤나 계산적이고 돈 쓰는 일에는 꼼꼼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몇십만 원짜리 작은 물건이 아니잖아. 금괴 하나면 몇백만 원은 좋게 할 텐데. 나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나 자신을 질책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별일 없을 거야. 아마 정말 효심이 깊어서 내가 늙어서도 마음 편히 지내길 바라는 걸 테지.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낡은 시계의 똑딱똑딱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그 금괴를 품에 안고 있어 자신을 설득했다. 김순자, 네 평생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겨우 철든 사위를 만났으니 더 이상 헛된 삶이나 자라. 그러나 나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평소처럼 공원으로 향했다. 가을 공기는 서늘했고 호수 위에는 옅은 안개가 피어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이미 돌탁자 주위에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순자 아주머니, 어제 잔치 정말 성대했죠? 이복리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말했다. 말소리에 시샘이 가득했다. 그럼요. 나도 다 들었어요. 사위가 금괴를 선물했다면서요? 진짜예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목을 길게 빼고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으쓱하며 천천히 보자기에 싼 나무 상자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열자 금괴는 흐릿한 햇살 아래에서도 눈부시게 빛나 모두의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다. 순간 모두의 입에서 헉 하고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진짜 금괴네. 내 평생 이렇게 큰 금괴는 처음 봐요. 순자 아주머니 사위는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 몇백만 원은 좋게 할 텐데 정말 복도 많으시네요. 내 마음은 꿀을 마신 듯 달콤했다. 늘 남들의 자랑만 듣던 내가 오늘은 드디어 어깨를 펴고 으스댈 차례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에이, 뭐 별거 아니에요. 그저 애들 마음이죠. 하지만 입꼬리는 저절로 올라갔고 마음속으로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듯 기뻤다. 갑자기 김영숙 아주머니가 제안했다. 순자 아주머니, 이 금괴를 집에 그냥 두면 뭐 하겠어요? 팔찌라도 만들어서 팔목에 차고 다니는 게 어때요? 그래야 더 폼나고 복도 유지할 수 있죠. 누가 봐도 아주머니가 복 많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몇몇 아주머니들이 동조했다. 팔찌로 만들어서 차고 다니면 애들 마음도 늘 함께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 말은 내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늘 차고 다닐 수 있다니. 금괴를 장롱에 넣어두고 먼지나 쌓이게 하는 것보다 팔찌로 만드는 것이 훨씬 가치 있어 보였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네요.
내일 최 사장님한테 가서 팔찌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어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정말로 금괴를 보자기에 싸들고 집을 나섰다. 길을 걷는 내내 마음속으로 설렘이 가득했다. 묵직한 금팔찌를 차고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팔을 뻗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기세라면 이봉리 할머니마저 부러움의 말을 잊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최 사장님 금은방은 골목시장 입구에 있었다. 가게는 크지 않았고 나무 간판에는 최상구 금은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었다. 문 앞에는 색바랜 붉은 등롱 2개가 걸려 있었고 유리 진열대 뒤편에는 금목걸이, 반지, 팔찌 등이 가득 진열대 뒤편에는 금목걸이, 반지, 팔찌 등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조명 아래서 번쩍이는 금빛의 눈이 부셨다. 최 사장님은 60대 중반의 노인이었다. 머리는 새하얗고 돋보기를 노인이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솜씨는 더욱 정교해져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믿고 찾는 곳이었다. 어이쿠, 순자 아주머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셨어요? 최 사장님이 고개를 들고 허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보자기를 계산대 위에 놓았다. 최 사장님, 오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사위가 금괴를 선물했는데 팔찌로 만들어서 좀 폼을 내볼까 해서요. 말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어 금괴를 건넸다. 최 사장님은 금괴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더니 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나는 그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것을 보았지만 이내 다시 펴졌다. 그는 작은 망치로 몇 번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소리는 둔탁했고 평소 금에서 나는 맑은 소리와는 달랐다. 내 심장이 설렁하고 내려앉았다. 왜 그러세요? 최 사장님, 이 금에 문제라도 있나요? 최 사장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나를 한 번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2번 더 두드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이 금괴, 촉감이 좀 이상한데요. 내 심장이 순간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나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웃었다. 아이고, 설마요. 이거 유명한 브랜드 금은방에서 산 거고 증서도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재빨리 첨부된 증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증서에는 분명히 순금 999, 100g이라고 쓰여 있었다. 최 사장님은 증서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금괴를 나무 상자에 다시 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제가 노안이라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이 물건은 웬만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순간 조여들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요? 혹시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최 사장님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순간 엄숙해졌지만 이내 다시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아이고, 제가 그저 노안의 눈이 침침한 잔인일 뿐인데 어찌 정식 금은방 증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안심하고 가지고 계십시오. 하지만 금괴가 아무래도 귀중한 물건이니 집에 잘 두시고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안도했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 사장님은 내가 평생 알아온 사람이다. 그는 한 번도 얼버무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말은 횡설수설했고 마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금괴를 챙겨 넣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고양이에게 핥힌 듯 불안했다. 금은방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얼굴에 부는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저절로 몸을 떨었다. 금괴는 여전히 보자기에 쌓여 있었지만 더 이상 어젯밤의 행복과 안정감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공원 입구에 다다르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순자 아주머니, 팔찌 다 만들었어요. 어서 보여줘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최 사장님이 금이 너무 좋아서 팔찌로 만들기가 아깝대요. 그냥 보관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아쉬워하며 웅성거렸다.
아이고, 팔찌로 안 만들면 아까운데. 맞아요. 팔목에 차고 다녀야 폼이 나죠. 밤에 집에 돌아와 나는 금괴를 장롱에 넣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장롱문이 닫히자 내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다. 머릿속에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금괴 정말 문제없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억누를수록 자꾸만 떠올랐다. 귓가에는 최 사장님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이 물건은 웬만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마치 모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단화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고 내 심장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다. 조각된 창문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정확히 장롱 옆 나무 탁자에 떨어졌다. 달빛 아래 그 나무 상자는 차가운 눈처럼 날 응시하는 듯했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끝까지 덮었지만 귓가에는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마치 망치로 내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피하고 싶을수록 내 신경은 온통 그 금괴에 사로잡혀 벗어날 수 없었다. 김순자, 네가 미쳤구나. 남이 선물한 걸 왜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불 속에서 깍지 낀 손가락은 계속 차가워졌다. 결국 나는 참지 못했다. 겉옷을 걸치고 맨발로 침대에서 내려와 살금살금 장롱을 열고 그 나무 상자를 안아들었다. 등잔 아래 그 금괴는 여전히 변함없이 금빛 찬란하고 묵직하며 눈부셨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 점의 안정감도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돌덩이처럼 느껴져 숨이 막혔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나는 그것을 손이 막혔다. 내 심장이 그것을 손에 들고 눈을 바싹 떼고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연 한쪽 모서리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집, 미세한 손가락으로 그 흠집을 따라 쓸어보니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가슴이 서늘했다. 나는 황급히 자신을 위로했다. 운반중에 긁혔거나 공장에서 연마할 때 생긴 걸 거야. 별 문제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런 흔적은 새 금괴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금괴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눈이 시리고 손가락이 떨릴 때까지. 결국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에 다시 넣고 조용히 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김순자, 네가 늙어서 조용히 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애들이 정성껏 준 선물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의심하니. 정말 못할 짓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평소처럼 골목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다. 싱싱한 오이 몇 개를 고르고 향긋한 미나리 한 단을 사서 장바구니에 담았다. 밝은 햇살 아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내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밤새 보았던 흠집을 되풀이해서 생각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지막이 순자 아주머니 하고 불렀다. 돌아보니 최 사장님이었다. 그는 길가에 서서 두 손을 등 뒤로 한 채 눈빛이 흔들리고 표정이 좋지 않았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어이쿠, 최 사장님. 여기서 만나다니 우연이네요. 최 사장님은 좌우를 살피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주머니, 그 금괴 진짜 금 같지 않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세게 울렸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이 떨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눈빛을 피했다. 어제는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금괴는 두드리는 소리도 이상하고 손으로 잡는 촉감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평생 금을 다뤘는데 이 정도 감각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뭔가 있다고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아주머니,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건드리지도 마시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마십시오. 내 심장이 꽉 쥐어진 듯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두부 파는 아저씨의 외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소 익숙하던 소리들이 지금은 두꺼운 막에 가려진 듯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최 사장님,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한숨만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아주머니께 조심하시라고 일러드리는 겁니다. 아주머니께서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등 뒤로 손을 한 채 멀어져 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손에 든 장바구니는 묵직했지만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장바구니 속 채소들이 흔들렸지만 나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마음속은 경랑이 휩싸였고 머릿속은 윙윙거렸다. 가짜는 아닌데 뭔가 들어있다니. 대체 뭘까? 집에 돌아와 나는 문을 걸어 잠갔다. 황급히 나무 상자를 껴안았다.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근사한 생일 선물이 아니라 뜨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품에 안고 있자니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나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민준이는 왜 나에게 이렇게 비싼 물건을 선물했을까? 만약 그저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다면 금팔찌 하나면 되지 않았을까? 굳이 금괴 통째로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게다가 하필 이 금괴가 뭔가 이상하다니. 나는 마루에 앉아 그 금괴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손가락마저 떨렸다. 그것은 분명 묵직했지만 금이 아니라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언제 터져서 내 노년 생활을 산산조각 낼지 모르는 폭탄이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또다시 자책했다. 민준이가 아무리 계산적이라도 설마 나를 해치려 할까? 결국 내가 시어머니인데. 선물을 통해 허영심을 채우려 해도 문제 있는 물건을 보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금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장롱 문을 닫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게 허공에 떠 있었다. 주말, 딸 지혜와 민준이가 외손자와 함께 또 찾아왔다. 외손자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내 품에 안겨 작은 손으로 내 목을 끌어안으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고 외쳤다. 내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억지로 웃는 얼굴은 어딘가 어색했다. 마음속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들에게 차를 내오느라 바빴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저녁 식탁은 활기찼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에는 얇은 말이 씌워진 듯 윙윙거렸다. 식사 도중 민준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어머니, 그 금괴는 어디에 두셨어요?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세게 울렸다. 젓가락을 놓칠 뻔했다.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을 듯했지만 나는 얼굴에 능청스러운 웃음을 유지했다. 장롱에 넣어뒀지. 아까워서 꺼내지도 못해. 평소에 혼자 보면서도 마음이 든든하단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잠시 머물더니 입꼬리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내 등골이 순간 오싹해졌다. 지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바쁘게 내게 반찬을 덜어주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민준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여 밥 한 숟가락을 먹었다. 음식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첫 금괴는 대체 뭘까? 민준이는 왜 나에게 그걸 선물했을까? 그 식사 내내 나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웃고 말도 조심스럽게 했지만 마음속은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듯했다.
민준이가 하는 모든 말을 속으로 곱씹으며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 며칠간 내 마음은 늘 불안했다. 금괴는 마치 돌덩이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아무리 자신을 위로해도 도저히 마음 편히 내려놓을 수 없었다. 밤에는 한밤중에 자주 깨어나 이리저리 뒤척였다. 눈은 장롱을 응시했고 마치 나무판을 뚫고 그 안에 있는 금괴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나를 꽁꽁 묶어두는 사슬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집으로 향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낙엽이 땅 위를 굴러다녔다. 골목시장의 노점상들은 일찍 문을 닫아 텅 비어 있었고 낡은 간판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다. 장바구니 속 채소들이 흔들렸다. 날이 금세 어두워지고 다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희미한 불빛은 바람에 흔들렸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절반쯤 왔을 때 나는 문득 등 뒤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마치 차가운 시선이 내 등줄기를 꿰뚫는 듯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귓가에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다. 가벼웠지만 내 발걸음과 정확히 일치했다. 내가 빨리 걸으면 그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다. 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었고 손가락으로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고 결국 나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등 뒤는 텅 비어 있었다. 그저 바람이 낡은 비닐봉투 하나를 끌고 땅 위를 굴러가며 쏴 하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길가의 가로등이 두 번 깜빡이더니 빛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더욱 음산한 분위기였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꽉 조여든 듯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꽉 쥐고 있는 듯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생생해서 착각일 리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장바구니를 든 채 재빨리 집으로 향했다. 집 문에 도착했을 때 나는 허둥지둥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제대로 꽂지 못했다. 결국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재빨리 걸어 잠그고 문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오직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제 손은 땅에 떨어졌고 두부 국물이 흘러나왔지만 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러 나갔다. 허리를 굽히는 순간 문득 문고리에 미세한 긁힌 자국 몇 개가 보였다. 마치 딱딱한 물건으로 긁어낸 듯했다. 나는 손을 뻗어 만져보았다. 거칠었고 원래의 매끄러운 느낌이 아니었다. 내 심장이 서늘해졌다. 나는 서둘러 문을 밀고 들어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나는 서둘러 문을 밀고 들어왔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냄비와 그릇도 그대로 있었고 상자는 멀쩡했고 금괴는 여전히 그 안에 반짝이며 놓여 있었다.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지만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다. 누군가 내 마당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 사람은 대체 무엇을 노리고 온 걸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금괴였다. 옆집 이봉미 할머니가 마시러 왔다. 그녀는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한참 잡담을 나누던 중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순자 아주머니, 며칠 전 밤에 아주머니 집 문 앞에서 낯선 남자가 한참 서 있는 걸 봤어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에 내가 소리치니까 그제야 가더군요. 내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나는 황급히 물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30대쯤 되는 남자였어요. 어두운 색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아주머니, 조심해야 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밤이 되자 나는 마당 문을 굳게 닫고 일부러 의자를 문 뒤에 가로질러 놓았다.
하지만 누워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나는 금괴를 꺼내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 그 차갑고 딱딱한 덩어리가 내 뺨에 닿자 나는 더욱 또렷하게 정신이 들었다. 나는 금괴를 꽉 쥐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이것이 복인가? 아니면 화인가? 왜 자꾸 누군가 나를 주시하는 걸까? 설마 정말 이 금괴 때문인가?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창밖 달빛을 응시했다. 귀는 쫑긋 세우고 미세한 바람 소리,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하나에도 온몸이 긴장했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나는 겨우 눈을 붙였다. 깨어났을 때 머리는 몽롱했지만 베개 밑의 금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제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나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내 삶을 한 발짝씩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주말 딸내 가족이 또 왔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채소를 씻고 고기를 삶고 생선을 튀기느라 바빴다. 푸짐한 식사를 차려주고 싶었다. 부엌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옆집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며 군침을 삼켰다. 식탁이 차려졌을 때 민준이는 이미 겉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 꼭 한잔해야죠. 나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금괴 사건 이후로 나는 그를 더 이상 예전처럼 신뢰할 수 없었다. 음식이 식탁에 오르자 외손자 하준이는 제잘거리며 맛있게 먹었고 분위기는 한때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는 하재를 바꾸었다. 어머니, 건강하신데 노후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죠. 요즘 요양원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돈만 내면 간병인도 부를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집에서보다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내 젓가락이 멈칫했고 가슴이 콕 하고 찔리는 듯했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오래된 집은 너무 넓어서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집을 팔면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도 있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시고 요양원 비용도 해결될 겁니다. 그 말은 아무렇지 않은 듯 들렸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로 내 머리를 내리치는 듯 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반찬을 집던 젓가락을 허공에 멈춘 채 얼굴색이 어딘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내 마음을 시리게 했다. 엄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억지로 한마디를 뱉었지만 목소리는 모기만 했다. 내 마음은 더욱 쓰라렸다. 한 명은 내 가장 소중한 딸이고 한 명은 내가 가장 못 믿어하는 사위였다. 그들은 한 명은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제안하고 한 명은 침묵하고 있었다. 설마 그들 마음속에 나는 이 오래된 집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한 것일까? 나는 고개를 숙여 밥그릇 안에 밥을 긁어 먹었지만 마음속은 계속해서 요동쳤다. 식사 후 나는 혼자 마당에 앉아 내 평생을 함께한 이 한옥을 바라보았다. 얼룩덜룩한 벽돌담,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돌탁자, 처마에 걸린 풍경. 모든 것이 익숙했다. 문득 우리 영감이 죽기 전 내 손을 잡고 쉰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순자, 이 집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뿌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팔지 마. 집이 있어야 사람이 있고 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흩어지는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벽 모퉁이의 벽돌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우리 영감의 손 같았다. 수십 년 비바람을 견디며 이 집은 늘 나와 딸을 지탱해 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 눈에는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일까? 그날 밤 지혜가 남아서 설거지를 도와주었다. 부엌에는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며 목소리를 흐렸다. 엄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빠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일 거예요. 나는 그녀의 등 뒤를 응시했고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럼 만약 정말 집을 팔면 어떡할 거니? 너는 아깝지 않니? 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릇을 물에 담그며 바쁘게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요란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 흔들림을 감출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그녀는 진실을 말했지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석가래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금괴는 여전히 베개 밑에 놓여 차가운 쇠붙이처럼 나를 일깨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선물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과 내 남은 여생에 걸린 문제였다. 이 오래된 집은 내 목숨과 같은 것이었다.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내 목숨과 같은 것이었다. 한 번이라도, 건번이라도 건드리면 내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가족 간의 정과 현실은 늘 뒤엉켜 풀기였다. 그리고 내 딸, 그녀의 침묵하는 눈빛은 칼보다 더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그 며칠간 내 마음은 늘 불안했다. 민준이가 요양원과 집 매매를 언급했던 말은 독처럼 내 마음에 박혀 뽑히지 않았다. 밤에 잠을 잘 때면 늘 창밖으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고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수도 요금 카드를 찾았다. 활동실 안에는 몇몇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옛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 장우진 씨는 허리를 굽혀 정수기를 수리하고 있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와 나는 꽤 아는 사이였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평소 잘 웃고 늘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주곤 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장우진 씨, 나 요즘 자꾸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밤에 집에 오면 늘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장우진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아주머니, 누가 아주머니를 따라다닌다는 말씀이세요? 그의 눈빛이 진지한 것을 보자 나는 괜히 말했나 후회하며 손을 저었다. 아마 내가 예민한가 봐. 나이가 드니 겁도 많아지고. 하지만 장우진 씨는 몸을 일으키더니 목소리에 엄숙함을 담아 말했다. 아주머니,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제가 동네 CCTV를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아주머니 집 근처를 자주 서성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황급히 말했다. 그게 될까요? 너무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쪽 담당이기도 하고요.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만약 정말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일찍 방비하는 게 좋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그는 내게 관리사무소로 오라고 전화했다. 사무실 안은 어둑했고 벽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끊임없이 번쩍였다. 장우진 씨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몇 개의 녹화 영상을 재생했다. 아주머니, 여기 보세요. 화면 속에는 우리 한옥문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어두운 색 외투를 입었으며 모자챙을 깊이 눌러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나타났다.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저녁 8시쯤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날도 보세요. 장우진 씨가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그 남자가 또 나타났다. 여전히 내 집 문 앞이었다. 시간도 비슷했다. 나는 모니터를 응시했고 등골이 서늘했다.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 그림자는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사흘이 멀다 하고 내 집 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늘 밤이었다. 아주머니,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장우진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누군가 아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내 손바닥은 온통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이전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이 뭘 하려는 걸까요?
도둑일까요? 장우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일반적인 도둑은 이렇게 여러 번 사전 답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최근에 누구에게 원한을 사셨거나 집에 귀중한 물건이라도 있으신가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장롱 속 금괴를 떠올렸다.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장우진 씨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저 얼버무렸다. 우리 집에는 별로 값나가는 물건이 없어요. 그냥 낡은 가구들 뿐인데. 장우진 씨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진지하게 말했다. 아주머니,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요? 나는 놀라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소문이라도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쩌면 제가 스스로 일을 벌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장우진 씨가 다급해졌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지만 집안 망신은 시키지 말라는 말이 족쇄처럼 머릿속에 박혀 입을 열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일이 커지면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 민준이는 또 뭐라고 말할까? 그때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말하면 웃음거리가 될 뿐이지 않을까? 그냥 두세요, 장우진 씨.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예요. 장우진 씨는 한숨을 쉬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아주머니, 그럼 제가 일단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주머니께서도 꼭 조심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해질녘이 점점 다가왔고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혹시라도 등 뒤에서 다시 그 익숙한 말소리가 들릴까봐 겁이 났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켰다. 집안은 환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장롱을 열어 나무 상자를 껴안았다. 금괴의 차가운 촉감에 몸을 떨었다. 금괴의 차가운 촉감에 몸을 떨었다. 밤이 되자 나는 금괴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람소리 한 번에도 심장이 철렁했고 눈은 창밖의 검은 그림자를 응시했다. 귀는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포착하려 했었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나는 눈을 붙이지 못했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허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하지만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베개 밑에 금괴는, 베개 밑에 금괴는, 베개 밑에 그 금괴는. 그 며칠간 내 마음은 허공에 매달린 듯 도저히 편안히 내려앉을 수 없었다. 장우진 씨의 말, 시시리 속 그림자, 문고리에 긁힌 자국, 모든 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금괴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웠다. 하지만 그것이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나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었다. 마당의 느티나무 가지들이 처마에 부딪히며 쿵, 쿵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베개 밑에는 그 금괴가 눌려 있었고 나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마치 품속에 독사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차갑고 서늘하며 언제라도 나를 물어뜯을 것 같았다. 장우진 씨가 CCTV 영상을 보여준 이후로 내 마음은 마치 낡은 선풍기가 꽂힌 듯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괴로웠다. 낮에는 빨래하고 밥을 하며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마당은 텅 비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신경은 바싹 곤두섰다. 나는 이리저리 뒤척였고 가슴이 답답했다. 베개 밑에 금괴는 마치 여기 문제가 있다고 나를 일깨우는 듯했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결국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걸 부숴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의 병은 평생 나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조용히 겉옷을 걸치고 어둠 속에서 장롱을 열어 작은 쇠망치를 꺼냈다. 방 안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다.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흔들거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나는 금괴를 나무 탁자 위에 놓았다.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다. 망치를 들어 올리는 순간 나는 망설였다. 만약 진짜 금인데 내가 부숴버리면 어떡하지? 민준이가 알면 분명 내가 헛짓거리 한다고,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안에 정말 수상한 것이 있다면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언젠가 정말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김순자, 더 이상 미련하게 굴지 마. 네가 밝혀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언젠가 너를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할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스스로에게 망치를 들라고 강요했다. 컹! 망치가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금괴 모서리에서 아주 미세한 금가루가 튀어올랐다.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나는 그 틈새를 응시했다. 금빛 아래로 희미하게 검은색이 비쳤다. 내 심장이 쿵 하고 세게 울렸다.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참지 못하고 몇 번 더 내리쳤다. 결국 모서리가 뜯어졌다. 불빛 아래서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안에는 손톱만한 크기의 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가느다란 전선 몇 가닥이 거미 다리처럼 금박 아래 엉켜 서늘하게 빛났다.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숨조차 멈췄다.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내 거친 심장 소리만 들렸다. 이건 금이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다. 손가락이 차가웠고 눈물이 순간 내 눈을 휘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내 감각이 틀리지 않았어. 이른바 선물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금괴가 아니라 위치 추적기였어. 나는 갑자기 밤의 문 앞에서 서성거렸던 낯선 그림자들, 문고리에 긁힌 자국, 그리고 민준이가 식탁에서 지었던 능청스러운 미소를 떠올렸다. 모든 조각들이 이 순간 하나로 맞춰졌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내 심장을 사정없이 찔러대는 것 같았다. 나는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금괴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무릎 옆으로 떨어졌다. 불빛 아래서 그것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역겨웠다. 마치 나를 응시하는 눈처럼. 나는 얼굴을 감싸 쥐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수십 년을 살면서 내가 늙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딸의 효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족쇄처럼 묵과한 발작식 심연으로 끌어들이려는 사슬이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설령 소리친다 해도 누가 믿어줄까? 사람들은 그저 늙은 할머니가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그때 진짜 금괴를 내미로 비교한다면 누가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고 믿어줄까?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잔뜩 웅크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한 번, 또 한 번,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북소리 같았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금박을 다시 눌러 닫고 금괴를 나무 상자에 잘 넣어두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반짝이는 금괴였고 아무런 이상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언제라도 내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정리를 마치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아까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집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나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항할 자격조차 없게 하려는 거였어. 나는 나무 상자를 응시했고 마음속에 한기가 피어올랐다. 밤이 깊어내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베개 밑에는 여전히 금괴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로가 아니라 돌덩이처럼 나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게 했다. 나는 찬장을 응시했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풀이했다.
나는 소리쳐서는 안 돼. 함부로 움직여서도 안 돼. 함부로 움직여서도 안 돼. 나는 그들이 나를 미쳤다고 비웃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해. 금괴를 다시 장롱에 넣어두고 나는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눈앞에는 늘 그 차가운 칩이 아른거렸다. 마치 눈처럼 나를 응시하는 듯 했다. 그날 밤 내가 직접 금괴를 부수고 그 안에 든 칩을 본 이후로 내 마음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 금괴는 돌덩이처럼 내 베개 옆을 짓눌러 밤잠을 설치게 했다. 하지만 나를 더욱 두렵게 만든 것은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시장치가 아니라 더 악랄한 함정이었다. 그들이 진짜 금괴를 하나만 내밀면 나를 정신나간 미친 할머니로 몰아붙일 수 있는 함정이었다. 그 광경을 생각할 때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추측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날 나는 오랜 친구 이정수 씨를 만났다. 그는 평생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했고 말솜씨가 좋고 정보에 밝았다. 우리는 찻집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가 김을 내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정수야, 민준이가 요즘 돈이 궁한지 아는 거 있니?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찻잔을 내려놓았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뭘 숨기겠어. 그냥 솔직히 말해봐. 나는 그를 응시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친구 빚더미에 앉은 지 오래야. 몇 천만 원은 좋게 될걸. 빚쟁이들이 몇 번이나 찾아왔다고 들었어.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더라. 네 딸이 고생이 많지. 내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찻잔을 놓칠 뻔했다. 어쩐지 그가 웃음 속에 칼날을 숨기고 있더라니. 알고 보니 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급했던 거였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물었다. 그럼 혹시 그 애가 내 집을 팔 생각은 안 했어? 이정수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결국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순자야,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마.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자기 처형이랑 같이 중개업소에 찾아왔었어. 네 이 한옥을 팔겠다고. 서류도 다 준비해뒀던데 네 서명만 있으면 바로 진행될 상황이었지. 내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팔다니? 이 집은 내 집인데 그가 무슨 염치로? 그래, 그래서 그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다행히 진행이 안 됐어. 왜 미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온몸이 얼음물에 빠진 듯 손발이 차가워졌다. 가슴을 움켜쥐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우리 영감이 살아생전 몇 번이고 당부했었다. 집을 쉽게 팔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나는 그들에게 합작해서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니. 밤새도록 나는 이리저리 뒤척였다. 마음속으로는 더욱 음험한 가능성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만약 언젠가 내가 정말 그 칩이 박힌 금괴를 들고 그들에게 따지러 간다면 그들은 품속에서 똑같이 생긴 진짜 금괴를 꺼내놓고 말할 것이다. 어머니, 잘못하셨나 봐요. 이건 진짜 금괴인데요. 혹시 정신에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그저 쓸데없이 때없이 떼쓰는 늙은 할머니가 될 것이다. 이웃들도 심지어 최 사장님마저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여길 것이다. 일단 내 평판이 나빠지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음날 저녁 나는 일부러 골목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몇 마디 나누다가 문득 한마디를 듣고 내 마음속 추측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 사람은 말했다. 며칠 전에 길에서 민준이 씨를 봤어요. 손에 금은방 쇼핑백 같은 걸 들고 있더군요. 또 아주머니한테 금 액세서리라도 사주나 했죠. 내 심장이 쿵 하고 조여들었다. 그가 진짜 금괴를 왜 필요로 했을까? 집 좀 팔고 교체하기 위함이었다. 이 순간 나는 식탁에서
그가 의기양양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진짜 금괴를 내밀어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려 했을 것이다. 그때 누가 나를 믿어줄까? 여기까지 생각하니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증오심도 함께였다. 박민준, 정말 대단한 계략을 꾸몄구나.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네가 나를 늙어서 정신없는 사람으로 착각했지만 사실 나는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었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전례 없는 힘이 솟아났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 며칠간 내 마음은 마치 큰 솥이 짓누르는 듯 언제라도 터질 것 같았다. 낮에는 그나마 창을 보고 청소를 하며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문틈으로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누군가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다. 금괴는 여전히 장롱 속에 있었지만 볼수록 그것은 금이 아니라 독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다. 지혜는 나의 유일한 딸이었다. 나는 그녀가 대체 누구 편인지 분명히 알아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지혜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다. 전화기 너머 그녀는 황급히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문에 들어설 때 손에는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어딘가 긴장한 듯했다. 나는 그녀가 사과를 깎는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몹시 아팠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혜야, 그 금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의 손이 멈칫했고 미소가 굳어졌다. 좋은데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시면 됐죠. 나는 그녀를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 엄마가 그 금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그녀는 멍해졌다. 눈을 피하며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 엄마, 혹시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이것저것 의심하시는데 혹시 피곤해서 그러신가요?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내 마음은 서늘해졌다. 마치 한 통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했다. 너무 예민하다니.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지혜야, 너도 안 믿는구나. 너도 내가 늙어서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맞지? 그녀는 당황했다. 황급히 과일 칼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저 엄마가 너무 많이 생각하실까봐 엄마 몸이 걱정돼서 그래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고리무원의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참지 못하고 다그쳤다. 지혜야, 너 설마 아빠가 나한테 준 게 진작부터 아니라는 걸 진작부터 아니라는 걸. 반 아는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껴 울었다. 죄송해요.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온몸이 떨렸다. 네가 정말 알고 있었구나.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네가 나의 유일한 딸이잖아. 지혜는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다. 엄마를 해치우던 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저를 협박했어요. 만약 제가 엄마한테 말하면 이혼하고 하준이도 데려가겠다고. 저는 무서웠어요. 아이가 가정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가슴이 아파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너와 아이가 아니야.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이 집이야. 그걸 모르는 거니. 집이 사라지면 엄마는 완전히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거야. 너와 아이도 마찬가지야. 지혜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매일매일 갈등했어요.
엄마를 속이고 싶지 않았지만 가정이 깨질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눈물의 시야가 흐려졌다. 지혜야, 가정이란 게 만약 계략과 협박 위에 세워진다면 그게 정말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걱정 마. 엄마는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녀를 가지고 놀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 둘이 손을 잡고 이 일을 완전히 밝혀내자. 지혜는 눈물 어린 눈을 들어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엄마 말씀 들을게요. 우리 같이 해요. 그 순간 나는 문득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느슨해진 것을 느꼈다. 모녀의 마음 속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적어도 그녀는 내 곁에 서 있었다. 나와 지혜는 며칠 동안 상의한 끝에 마지막 한 수를 두기로 결정했다. 나는 민준이와 그의 처가 앞에서 그들의 계략을 모두 털어놓게 할 작정이었다. 그래야만 나는 완전히 재기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정신 나간 늙은 할머니라고 말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우진 씨는 내게 녹음 장비를 준비해 주었고 나는 그것을 방 안가장 은밀한 구석에 숨겨두었다. 그날 나는 일부러 흠집이 난 금괴를 다시 상자에 넣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었다. 그들이 스스로 미끼를 물기를 기다렸다. 민준이와 그의 처가는 정시에 도착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과 과자를 들고 온 모습은 영락없는 효자였다.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민준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은근히 장롱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괜찮고 말고 네가 준 그 금괴 매일 보면서 마음이 든든하단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됐죠. 하지만 이렇게 귀한 물건이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남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 곤란하니까요. 내 심장이 쿵 하고 조여들었지만 나는 참았다. 차를 두 모금 마시자 그의 처가가 말을 돌렸다. 순자 언니, 저희가 언니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시면 불편하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간병인도 잘 돌봐주고 집 팔면 돈도 넉넉해지고 언니도 편하게 지내시고요. 민준이가 즉시 말을 이었다. 맞아요,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뭘 그렇게 많이 걱정하세요. 제가 이미 서류도 다 준비해뒀으니 어머니께서 고개만 끄덕이시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나는 생각하는 척하며 말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이 금괴가 뭔가 이상하다던데.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민준이 얼굴색이 확 변했지만 이내 다시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어머니, 또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오늘 제가 어머니께 증명해 보일까요? 그는 가방에서 정교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금빛 찬란한 금괴가 들어있었다. 포장도 완벽했고 증서도 모두 갖춰져 있었다. 어머니, 보세요. 이게 진짜 유명 브랜드 금은방 금괴입니다.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시면 눈이 젊을 때 같지 않으니까요. 그의 처가도 연신 동조했다. 맞아요, 순자 언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사위가 효심이 깊은데 괜히 의심하지 마세요. 내 심장이 쿵 하고 조여들었고 손가락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과연 그는 예비용 진짜 금괴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함정이었다. 내가 의심하면 그들은 진짜 금으로 나를 반박하며 정신 나간 늙은 할머니로 몰아붙일 작정이었다. 지혜는 옆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눈빛에는 동요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새 금괴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마치 그녀마저 정말 자신이 너무 많이 생각한 것인지 의심하는 듯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음모가 아니라 음모를 폭로할 때 젊은이들마저 당신을 의심하는 것이었다. 내 눈물이 눈가에서 맴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떨어뜨리지 않았다. 나는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다.
목소리는 쉬고 떨렸지만 단호했다. 너희들이 내가 잘못 봤다고? 좋아.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내가 정신이 없는지 안 없는지. 말을 하면서 나는 소파 밑에서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꺼냈다.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자 빨간불이 켜졌다. 순간 방 안에는 선명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민준이와 그의 처가가 그날 마당에서 자신들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나누었던 대화였다. 집을 팔면 돈이 바로 손에 들어오지. 시어머니가 서명만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집은 금괴 안에 넣어두고 시어머니 동양을 계속 주시해야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그들의 얼굴을 사정없이 베었다. 민준이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떨며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는 건 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의 처가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섰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목소리를 떨었다. 순자 언니, 어떻게 우리 대화를 녹음할 수 있어요? 이건 오해예요. 다 오해예요. 나는 그들을 응시했다. 가슴은 불타는 듯 아팠지만 말투는 차가웠다. 오해라고? 너희들이 나에게 집이 박힌 가짜 금괴를 주고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붙이려 했지. 그리고 진짜 금괴를 꺼내 내가 늙어서 정신이 없다고 증명하고 당당하게 내 오래된 집을 팔아넘기려 했지. 이게 너희들의 효심이니. 방 안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탁자 위의 차는 여전히 김을 내고 있었지만 마치 굳어버린 듯했다. 지혜는 결국 고통에 일어섰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소리쳤다. 민준아, 언제까지 속일 거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엄마는 미치지 않았어. 네가 미친 거야.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민준이는 멍해졌다. 얼굴의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황급히 손을 뻗어 지혜를 잡으려 했다. 지혜야, 진정해. 내가 잠시 미쳤었어. 나는 크게 소리쳤다. 내 목소리 전체가 떨렸다. 네가 미친 게 아니야. 너는 우리 모녀의 마지막 의지처까지 빼앗으려 한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 계략은 틀렸어.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목이 메었지만 그 순간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바로 그때였다. 마당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묵직한 구두 소리가 한 발짝씩 다가왔다. 이어서 경찰관 2명이 장우진 씨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재산 사기 및 불법 감시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민준이는 의자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눈빛은 멍했고 얼굴은 잿빛처럼 창백했다. 그의 처가는 입으로 중얼거렸다. 경찰관님, 오해예요. 다 오해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제지당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아릿한 슬픔이 밀려왔다. 원래는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대 스스로 한 발짝씩 나를 이곳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고 등도 땀으로 젖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는 드디어 땅에 내려앉았다. 나는 지혜를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내가 갑자기 쓰러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나는 힘주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물도 드디어 왈칵 쏟아졌다. 엄마, 우리가 지켜냈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방 안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 본 모습이 드러난 금괴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풍경이 땡그랑땡그랑 울렸다. 우리 영감의 사진은 방 안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마치 나에게 미소 짓는 듯했다.
이번에는 드디어 오래된 집을 지켜냈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다. 김순자의 이야기는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그녀의 노년이 이토록 가슴 졸이는 시련을 겪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 그녀는 홀로 된 지 오래 딸을 홀로 키워냈다. 평생 이렇게 평온하게 살 줄 알았다. 72세 생일이 되던 날까지도 사위가 친척들 앞에서 반짝이는 100g짜리 금괴를 선물했을 때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했고 그녀 자신도 내심 우쭐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 고요해지자 그녀는 그 금괴를 쥐고 있으면서도 기쁨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훗날 그녀는 금괴를 들고 최 사장님은 금괴를 들고 최 사장님은 금은방에 가서 팔찌를 만들 생각이었다. 그런데 최 사장님은 몇 번 두드려 보더니 얼굴색이 변하며 뭔가 이상하게였다. 이른바 선물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것을. 더욱 잔혹한 것은 이 함정이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천천히 정신 나간 사람의 심연으로 밀어넣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소동을 피우면 민준이는 예비용 진짜 금괴를 꺼내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물고 늘어져 순조롭게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넘길 작정이었다. 생각해보라. 이것이 나이 든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돈을 잃는 것도 병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말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친척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냉정하게 반격 계획을 세웠고 녹음으로 민준이와 그의 처가의 음모를 폭로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에게 속한 집과 자존심을 지켜냈다. 돌이켜보면 김순자의 경험은 사실 많은 노인들의 마음속 불안감을 닮아 있다. 늙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모든 노력과 굳건함이 쉽게 부정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인들은 마지노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자녀들은 진심으로 함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다. 가족 간의 정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어야지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이야기 이정수 씨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5,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